정치권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각설하고 시즌2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더불어민주당 서용주 상근부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장성철 선생님은 저와 또 주말 또 콤비로 방송을 하시는데 이렇게 이제 또 진행자로 보니까 상당히 또 새롭네요.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네. 가르쳐줘도 뭐 안 받아들이시잖아요. 이제는 많이 배움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좀. 이전에는 이제 같이 동등한 입장이었는데 이제 사회자로 가셨으니까 제 많이 배워야죠. 이제 좀 잘하시고요. 우리가 상식 개편 체제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 바로 협박 들어오네. 자, 서용주 부대변인도 함께 하시고요. 자, 오늘은 윤 대통령의 핫한 발언 등과 관련해서 네 아니요 직격 토크로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두 분께 맞다 아니다로 대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장성철 소장께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자유총연맹 연설에서 전임 정부 먼저 맞다 아니다부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자, 장성철 소장께 전임 정부는 반국가 세력이다 아니다. 맞 아니다. 애매하게 좀 표현을 하게. 대통령께서 규정을 하셨는데 그거를 또 몸살이시네. 보수 참칭 패널이라고 무조건 아니라고 하긴 좀 어렵고. 스스로를 지금 보수 참칭 패널이라고 규정을 하신 거네요. 네, 뭐 항상 그런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반국가 세력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국가 세력이면 국가보안법에 의거해서 우리 서용주 부대변인부터 지금 빨리 잡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방송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은 정당 해산도 되지 않았고. 그래서 반국가 세력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설명까지 들어봤고 이번에는 서용주 부대변인께 전임 정부는 반국가 세력이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아니다. 매우. 자, 매우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렇게 이 전임 정부에 대해서 강도 높게 목소리를 높였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뭐 의도가 있겠죠. 지금 뭐 총선을 앞두고도 있고 지금 현재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해법도 못 내놓고 수능 지금 40일 앞두고 또 혼란을 초래했던 이런 부분들에서 해결점 못 찾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출구 전략으로 또 색깔론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거 실언입니다. 뭐 대통령한테 망언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거의 태극기 부대들이나 저기 길거리에서 하는 발언을 자유총연맹 행사에 가서 지난 정부를 반 국가 세력이다? 간첩이란 소리잖아요. 말이 됩니까? 국민들을 모독하는 겁니다. 국민들을 모독하는 발언이다. 참 제가 반박을 해야 되는데 반박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대통령의 말씀으로서는 언어로서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정권 하에서 또 여러 가지 중요한 직책을 맡으셨는데 당시 그 세력에게 뭐 했어? 라고 당장 비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이렇게 자극적이고 거칠고 험한 말은 하시는 것이 결국 국정 운영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장 소장님 말씀처럼 이런 파장이 없을 것으로는 예상하지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총연맹에서 강하게 발언을 한 또 배경은 뭐라고? 신념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연설 기록 비서관실에서 이렇게 올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대통령께서 분명히 빨간 펜 가지고 첨가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생각과 신념과 고집이 이 상황에서 표현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의도가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파장이 어떻게 될까라는 것도 그렇게 큰 걱정은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보수층은 결집이 될까요? 아주 극우 보수층은 결집이 되겠죠. 자유총연맹 그분들이야 계속 오른쪽에 가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은 거기서 환호했겠죠. 근데 하지만 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분들, 중도층에 있는 분들, 그분들이 과연 이 말씀에 동의를 할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더 큰 문제는 민주당과 진보 진영에 있는 분들의 반감과 원한은 되게 커질 거예요. 자, 반감이 커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오늘 아침 한 인터뷰에서 자기는 그 반국가 세력에 가서 요직인 검찰총장을 왜 했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당연한 상식적인 얘기죠. 본인이 문재인 정부에서 본인이 전 정부를 반국가 세력이라고 했는데 본인도 반국가 세력의 검찰총장을 했습니다. 누워서 침뱉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세 가지로 좀 우려스러운 게 첫 번째.
정말 협치 본인이 처음에 대통령 되시고 나서 얘기를 했는데 협치 안 했어요. 그래서 협치 좀 합시다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가느다란 실마저마저 끊어버린 거예요. 이제 협치 안 하겠다. 끝이다. 이제는 야당은 반국가 세력이다. 간첩 세력이다. 간첩 세력을 어떻게 협치를 합니까? 이야기를 하고 안 하겠다는 거. 두 번째는요. 저는 좀 우려스러운 게 최근에 박인환 경찰제도 발전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간첩 발언을 했어요. 아, 그랬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게 며칠 안 있다가 자유총연맹에 가서 윤석열 대통령 입으로 지난 정부를 반국가 세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도 되게 웃긴 게요. 유엔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 얘기를 했다고 해서 네. 그런 것들이 반국가 세력이다. 그런데 잘 기억해 보시면 당시에 종전선언 결의문을요. 미국 의회에서 채택합니다. 그러면 미국도 반국가 단체입니까? 미국하고도 그러면 절교하셔야죠. 그러니까 이게 앞뒤 맥락 다 안 맞고요. 이게 어떤 의도가 아니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본인이 후쿠시마 수능 이런 난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결국에는 궁여지책을 쓰는 건데 이건 무리수를 뒀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정권 하에서 대북 정책 그리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고도화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못된 대응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이런 발언을 하시는 것은 조금 부적절했다, 과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진영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노선이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치열하게 논쟁을 하고 정책 토론을 하고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너는 나랑 생각이 다르니까 너는 정말 나쁜 사람들, 너는 반국가 단체,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말들이 에스컬레이터 되고 있어요. 대통령께서 저 말씀 하시니까 민주당에서는 일베 같은 대통령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또한 김기현 당대표도 더 험한 말을 해대고 있거든요. 더 치열한 대결 구도가 되는 건죠. 네. 그러니까 서로 열심히 해가지고 국민의 선택을 받는 상대로서 존중을 해야 되는데 여야가 내년 총선 때까지는 그냥 대화 타협, 협치 이런 거는 완전히 물 건너갔다. 장창선 소장께 짧게 여쭤보면은 서해 이 어민 네. 사건도 그랬고 네. 북송 관련된 이야기도 그러니까 북송 네. 어민도 네. 그렇고 서해 공무원 사건도 있고 지난 정권을 겨냥하면서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도 이루어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거는 선을 넘는 게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지칭해서는 여러 가지 좀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문재인 정권 하에서 벌어졌던 특히 대북 정책과 관련된 것은 상당히 잘못됐다.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한미 동맹, 한미일 관계 협력 이런 것들이 옳은 방향이다라는 항변으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네. 하나 좀 첨언을 하면 네. 이게 한반도 정책은요. 정권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 스타일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 정부를 반국가 세력으로 발언하는 순간 이제는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면 본인이 주워 담지 않으면 이건 수습이 불가합니다. 제가 말실수했습니다 하지 않는 이상은 야당에서 이거를 받아들여서 갈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수습 불가다라는 점에서는 총선 때 의석수가 정말로 본인이 말한 듯이 170석 이상 차지하지 못해서 과반을 차지하지 못해서 국정정을 잃으면 그때 가서는 야당한테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아무 어떤 대책 없이 막 질러대는 모습에서 이 나라를 정말 걱정하는 대통령. 서영주 부대변인이 지금 들어요. 네, 막 그 말씀 해주셨으니까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이 한 자리에서 이제 어떤 자리에서 한 발언인데 국민의힘 내년 총선 170석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자 서영주 부대변인에게 묻습니다. 국민의힘 내년 총선에서 170석 가능합니까 아닙니까? 통상 이런 거를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 국물을 마시고 있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170석 바랄 수는 있겠죠. 네. 그래야만 국정 동력을 얻어서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니까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현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있습니까? 국정 운영 평가가 30%, 40%, 30%에서 벗어나질 않고 있어요. 그런데 실현 가능할까요? 앞으로 잘해도 150석 이상도 힘들 텐데 지금 이 국민들 지금 특히나 이제 중도 성향이 있는 분들께서 이 지난 정부를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는 대통령 그리고 그 집단인 국민의힘을 선호할까요? 저는 요원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몇 석
그래서 맞받아서 매스 가능하다 이런 반응이 나왔나요? 저희는 윤석열 대통령처럼 오만하지 않습니다. 100년 정당해요. 그렇죠. 100년 정당을 하되 겸손하고 유능한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지금 뭐 170석 이건 너무 오만하고 불손하다. 대통령에 대해서 오만하고 불손하다고 말하는 거 보니까 전 야당이니까요. 서영주 부대변님은 확실히 반국가 세력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빨리 잡아가십시오. 자, 장성철 소장도 서영주 부대변인을 반국가 세력을 규정을 했는데 네. 자 170석 가능하다 아니다? 현재로서는 불가능하죠. 희망과 동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거론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배경이 뭘까요? 첫 번째로 이것이 과연 사실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의심을 먼저 해보고 만약에 하셨다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희망과 동료 그래도 150석 이상 170석은 얻어야 내가 국정 운영을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사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말씀은 구체적인 의석수를 표현하신 것은 선거 전략상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오만과 교만 프레임에 갇힐 수가 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높고 지지도가 높다면은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뭐야 지금 170석이 뭐야 200석 밀어줄게 이런 분위기가 나와야 되는데 170석?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내년 선거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런 의석수 언급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망과 동력으로 본다. 네. 자, 의석수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고 오늘 발표된 네. 이 장차관 인사가 또 상당히 우리에게는 관심의 또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통일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는 또 뉴라이트 논란이 있고 네. MB 때 인사이기도 하고요. 또 더 주목받는 것은 바로 문체부 2차관에 깜짝 발탁이 된 이 장미란 네. 용인대 교수인데 두 분에게 먼저 이제 평가 키워드를 여쭤봤는데 장성철 소장께서는 인사는 만사다. 서영주 부대변인께서는 오염수 인사다. 이렇게 꼽아주시는데 먼저 서영주 부대변인 왜 오염수 이게 후쿠시마 오염수 뭐 연상이 되는 겁니까? 뭐 반국가 세력은 아니고요. 네. 이렇게 건전한 비판을 통해서 이 나라가 잘 되게끔 하기 위한 어떤 쓴소리다. 아니 그러면 청정수 인사라고 했을 수도 있는데. 아니 왜 그러냐면 보시면 이번 개각만 놓고 보면 통일부 장관도 그렇고요. 특히나 이동관 아직 뭐 방통위원장은 이번에 보류가 됐지만 네. 전체적인 인사에 뭐 사실상 내정됐다고 봤을 때 이동관 방통위원장부터 얘기하면 학폭 은폐 의혹을 차치하고라도 본인이 MB 시절에 언론 장악을 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징후들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성향을 분석해서 뭐 인사에 개입한다거나 국정원 특활비 부분에 개입했다거나 이런 게 이미 저질러졌던 일이에요. 그게 뭐 어떤 법률적 판단을 받지 않았더라도 네. 이게 이미 오염이 됐다는 겁니다. 방통위원장은 중립성과 독립성을 아주 극히 요구받는 자리인데 또 그렇게 오염된 사람을 왜 윤석열 정부의 초대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하려고 하는가. 그런 부분에서 오염이 됐고 특히나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도 보면은 뉴라이트예요. 예전에 아실 거예요. 일본 강제 동원 피해자에 대한 대부분의 판단에 대해서 네. 강하게 비판을 했죠. 뉴라이트라고 한다면 상당히 좀 보수적인데 보수적일 수 있습니다. 시각은 다양하니까요. 그거를 뭐 뉴라이트라고 나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김영호 교수가 교수 시절에 당시에 일본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 대해서 대법원이 배상을 해야 된다고 판결했을 때 이렇게 비판하죠. 이 판사들이 반일 민족주의를 가진 아주 우려가 깊은 판사들이고 이런 판결을 정말 우려 깊게 생각한다. 이런 시각을 가진 분이에요. 그러면 통일부 장관으로서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을 때 과연 이 대한민국에서의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예측 가능하잖아요. 이미 오염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합리적인 사람은 아니다라는 점에서는 왜 이런 오염된 분들을 어떠면 첫 내각 개각에서 썼을까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우려가 크고 두 번째 또 말씀드리면 그 대통령 비서실에서 차관급들이 대거 내려갔잖아요. 네. 그건 뭐냐면 새로운 시각이 없어요. 다양한 시각도 없고 그냥 또 용산에 하명을 받은 사람들이 차관으로 가서 실세 차관으로 부처를 좌지우지하겠다라는 것들은 다 오염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염된 인사, 오염수 인사다라고 저는 규정을 했습니다. 좀 만족스럽지 못한 인사다 이렇게 평가를. 장선수 선생님께서 일각에서는 또 좀 동력을 국정 동력을 살릴 수 있는 인사다라는 그렇죠. 긍정 평가도 나오는데 이동관 특보는 뭐 지명이 안 됐지만 주로 이제 장차관 인사 또
국민권익위원장에 이제 김홍일 네. 변호사가 임명된 데까지 망라해서 네. 인사는 만사다.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정책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국정 운영에. 그 정책을 시행하는 인사가 더 중요하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 2년 차니까 본인과 국정 철학을 강하게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서 행정부를 장악해서 본인의 국정 철학이 행정부 전반에 그리고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하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었을 것 같은데 과연 그 부분에 맞는 인사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몇 분과 관련해서는 약간 좀 논란이 커질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몇 분은 누구를 의미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김용호 통일부 장관이죠. 이분은 국방부 장관에 상당히 그 적임자예요. 아, 국방부 장관에? 네, 이분은 타도 김정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김용호 TV 유튜브를 채널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 상당히 좀 자극적인 말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통일부 장관은 알잖아요. 북한과 대화와 타협 협력을 통해서 평화롭게 한반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그건데 그것과는 상당히 상충되는 발언들을 많이 하셔서 청문회 과정 중에서 이분은 상당히 논란이 될 것 같고 그래도 제가 보수 참칭 패널이니까 대통령실에서 이번 인사에 대한 의미를 파악한 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집권 2년 차를 맞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상대적으로 잘 이해하는 인사들을 중용하면서 국정 운영 드라이브를 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네. 이게 무슨 사태인가요? 아니 그쪽 입장은 또 대변을 해줘야죠. 제가 비판할 건 비판도 하고 네. 그쪽에서는 이렇게 인사의 의미를 이렇게 부여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립니다. 한 70%를 비판하다 급수습하는 네, 혼란스러운 모양새가 아니었나. 마음이 아픕니다. 두 분께 그냥 뭐 인사는 또 계속 이야기될 텐데 그래도 관심이 많은 대한민국 역도의 전설입니다. 장미란 용인대 교수가 문체부 2차관에 깜짝 발탁이 됐는데 서영주 부대변인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올림픽 효과를 노렸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뭐 저는 이번 인사에서 가장 눈에 띄고 그래도 고개를 끄덕였던 게 장미란. 아 그렇습니까? 예, 전 그렇게 생각해요. 긍정적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현장 경험도 있고요. 따지고 보면 본인이 선수로서 뛰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영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저기 수영 선수였던 최은희 네네 차관이었죠. 네, 차관하셨죠. 그런 점에서는 저는 좀 이 실질적으로 학문적인 영역보다는 필드에서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체험하고 어떤 체육계라든지 문화계를 직접 체험한 분들이 차관급으로 가서 뭔가 정책에 참여하는 것들은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수 선생님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래야 또 다음번에 현장에서 뛰는 체육인들이 또한 차관도 하고 행정 경험도 할 수가 있으니까 저번에 최윤희 그 수영 선수는 조금 좀 평가가 엇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능력을 잘 발휘해 주시라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아까 서영주 부대변인이 이동관 특보에도 관련 이야기를 했는데 장성철 소장은 아직 지명은 안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동관 특보와 관련된 여론의 동향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동관 특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검증과 관련해서도 과거에 이제 홍보수석 때 했을 때 일 그리고 학폭과 관련된 문제 또한 본인이 2018년 19년도에 방송 패널 활동하면서 평가했던 여러 가지 주옥 같은 말들이 인사청문회 과정 중에서 상당히 검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왜 이번에 이동관 씨 임명과 지명을 안 했느냐라고 했더니 어차피 지금 빈자리다. 추후에 발표하도록 하겠다.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의 공석인 상황에서 인사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네. 판단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것 같아요. 그 대통령실의 입장을 많이 입장도 얘기를 해줘야죠. 네, 비판도 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과연 적임자냐 아니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는 네. 방송을 정상화하는데 최적임자야. 왜? 이명박 정권 때 그런 일을 해봤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청문회는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상당히 요식적인 행위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근데 그것이 과연 내년 총선에 국민에게 도움이 될 것이냐, 긍정적으로 뭐 나타날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방송을 정상화시킨다 좋죠. 근데 방송이 잘못됐나요? 뭐 늘 어떤 바로잡을 거는 있어요. 근데 해봤다? 이동관 전 특보 뭘 해봤어요? 방송 장악을 해봤잖아요. 언론 장악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오염된 사람을 첫 방통위원장으로 임명을 해서 아직 안 했잖아요. 지명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명도 안 했잖아요. 저 이런 특보 관련해서는 아직도 지명이나 또 인사 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우리가 관련 내용이 있으면 더 토론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상당히 또 임박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 바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입니다. 민주당의 박강원 원내대표는 오염수 방류를 최소 6개월 미루고 일본의 처리 비용 지원을 요구하자는 등 제안을 내놨는데 성일종 국민의힘 우리 바다 지키기 검정 TF 단장이 또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방류 후 대한민국 바다에서 방사능 물질이 나온다면 우리가 책임지겠다. 안 나오면 민주당이 책임져라.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과 관련해서 두 분께 이제 키워드 평가를 여쭤봤습니다. 장성철 소장님은 책임지지 마라. 서영주 부대변인께서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렇게 주셨는데 서영주 부대변인 이게 영탁의 노래 아닙니까? 그렇죠.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아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보면요. 이 정부가 너무 웃겨요. 어처구니가 없는 게 네가 왜 거기서 나오려고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첫 번째는요. 갑자기 사드 전자파가 나와요. 후쿠시마 오염수 그때 잘못했잖아요. 솔직히 사드가 나오는 게 왜 거기서 나오죠? 그러니까 그게 좀 생뚱맞고요. 두 번째. 국민의힘이 오염수 방류 이후에 뭐가 나오면 내가 책임지겠다. 왜 국민의힘이 거기서 나와요? 책임은 일본이 져야죠. 왜 오염수 방류는 일본이 하는데 책임은 우리나라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지죠? 뭐 타짜 찍습니까? 밑장빼기 걸리면 손목 거는 겁니까?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책임 부분들을요. 지금 집권여당이 할 게 아니라 집권여당이 할 말은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책임지자. 이렇게 해야죠. 지금 뭐 그게 오염수가 나오네 안 나오네 무슨 뭐 애들 유치원에서 뭐 가위바위보에서 뭐 편가르기 하는 겁니까? 너무 유치하다.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도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현 정부의 인식 자체가 아주 뒤떨어져 있다. 네, 관심이 큽니다. 지금 엉뚱하게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런 이제 평가를 해주셨는데 장성철 소장은 책임지지 마라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일종 의원님께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해서 본인이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한 것이 아니냐는 좀 생각이 들어요. 미중유의 일이잖아요. 이런 일이 없잖아요. 방사능 오염수를 30년 동안 방류하는 거 우리가 그 영향을 어떻게 평가할 수가 있어요. 과학적으로 지금 검증도 안 되고 있어요. 만에 하나 진짜 정말 해류를 타고 한국 바다에 오면 어떡할 거냐고요. 이 자연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냐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갖고는 책임지겠다라는 이런 말씀 안 하시는 게 좋고 오로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그 입장을 뭐 대변하고 그 입장에 서는데 열중해 주시라라고 말씀드려요. 서영주 부대변인 이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박강원 원내대표가 7개 제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에는 일본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사안도 있는데 이 내용 중에서 뭐 아는 내용들도 있고 청취자분들이 잘 모르시는 내용도 있을 텐데 그래도 여야가 좀 이것 정도는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다는 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정확하게 아직 시기가 아니다라고 일본이 요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달라. 국민들의 불안감이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이 아직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있고 불안해한다. 라는 측면을 알리고요. 일단 보류해달라.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요지 7가지의 핵심은요. 일단은 시간을 좀 달라해요. 그러니까 보면은 최소 6개월 오염수 해양 투기 잠정 보류. 이게 큰 축입니다. 나머지는 그거를 위한 어떤 여러 가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고요. 보류하라. 보류하자. 그리고 6개월의 시간을 가지고 과학적인 데이터든 뭐든 다 마련을 해서 국민들한테 정말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정부와 그다음에 집권여당과 야당도 나서서 설득하는 겁니다. 이 방류가 어쩔 수 없는 거라면 국제적인 추세에서 우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의심하고 의심해서 의심할 수 없는 수준까지 뭔가를 우리가 행위를 한 다음에 국민들한테 뭔가를 주는 것들이 정부의 정말 말하자면 역할이고 책무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을 제안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국민은 뭘 해야 되냐? 알았다 한번 고심해 보겠다. 해야 되는데 성일종 의원께서 하는 말은 내가 책임지겠다. 무슨 국민 아까 말씀한 대로 생명 안전을 가지고 장난한 겁니까? 그건 아닌가요? 전 장난이라고 안 했는데요. 아니 제 얘기죠. 예. 아까도 이제 우리
장선수 소장께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일종 의원 말씀인데 성일종 의원과도 함께 좀 논의해 볼 수 있는 지금 민주당의 제안 중에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 같아요. 한일 양국 상설 협의체 구성 및 포괄적 환경 영향 평가 실시. 아하. 이런 것들은 뭐 일본에서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저는 민주당이 또 이제 뭐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 막 처리한다고 하는데 문재인 정권 하에서 당시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거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안 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처리하고 했는데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여야 입장에 따라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갖고 이렇게 입장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느냐. 이거 참 자신들의 한 행위들을 이렇게 근본적으로 다 뒤집는 행위들이 과연 국민의 신뢰를 받을 것이냐. 전 참 한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우려스러운 게 지금 이게 일본이 왜 빨리 방류를 하려고 그러냐고 하면 일본이 지금 구린 게 많아요. 구리다. 예,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줘버리면 본인들이 뭔가 숨기고 있는 것들이 드러날 것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IAEA와 일본과의 관계들에 대한 보고서들이 언론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어요 지금. 왜냐면 하나만 극단적인 예로 대표적인 예로 들으면 IAEA가 2015년도에 일본에다가 보고서를 줍니다. IAEA가 방류를 해라라고 권유하는 보고서. IAEA 그렇죠. 이걸 해결 방법은 해양에다가 방류하는 게 옳다라는 문서가 발견이 돼요 지금.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지금 IAEA의 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본인들이 지금 막 검증하고 있는 것처럼 하고 안전을 점검하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에는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게 드러났을 때 일본이 정말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할 수 있을까요? 그걸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드러나기 전에 빨리 방류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짧게 한 말씀 해주시죠. 자연현상에는 변수가 많잖아요. 특히 7, 8, 9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많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해류가 어떻게 바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일본도 좀 태풍 피해서 하든가 아니면 좀 더 내년에 하든가 그래서 좀 맞습니다. 미뤄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방식으로 좀 여야가 만나서 얘기를 해야 돼요. 좀 보류할 필요가 있다. 그럼요. 그렇죠. 짧게 두 분께 짧게 좀 단답형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귀국한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또 모아지고 있는데 서영주 부대변인께 먼저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 이재명 대표에게는 태풍이다 미풍이다. 온풍이다. 온풍이다? 네. 따뜻한 바람이 될 거예요. 좋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외롭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라는 게 특히나 대표 자리가 외롭거든요. 누구하고 얘기할 사람도 없고 그 속내가 좀 이렇게 썩어 문드러져도 누구를 가서 찾아가서 얘기하면 대표가 그 정도 가지고 이렇게 흉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낙연 전 대표가 경선 기간에 여러 가지 앙금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대화할 수 있는 상대입니다. 어차피 만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의 어떤 운영, 그다음 내년 총선에 있어서 정치 초년이잖아요. 하지만 이낙연 전 대표는 또 나름대로의 내공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훈훈한 바람이 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좋게 보시는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장선수 소장께도 같은 질문을 짧게 드립니다. 자, 이낙연 전 대표 태풍이다 미풍이다. 온풍 미풍 태풍 다 아니고 그냥 미풍이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냥 별 영향력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호남에서 이재명 대표 체제로 내년 총선 못 치러 대안제가 이낙연이야 라는 움직임과 분위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낙연 대표가 선택하거나 갈 수 있는 정치적인 행보는 극히 제한적이다. 위협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장 소장 실망입니다. 조심하세요. 장성실 공론센터 소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